길고, 자, 가산금하고 가산세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공부해야 할 포인트가 구별하는 거야. 가산금하고 가산세. 우리가 가산금 지난주에 나왔었어. 뭐 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해. 그러면 납부 기간 지난 후 한 달. 그 첫 달에는 가산금을 몇 프로 물린다 그랬어? 3%. 세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바로 단순히 납부 기간 지나도록 안 냈다. 납부 기간 지났다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세금액의 몇 프로를 원래 내야 될 돈의 몇 프로를 더 내게 하는 거 있지? 요게 가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연체이자, 이거 뭐라 그래? 연체료라고 우리 부르지? 연체료야, 연체료. 가산금이. 응? 그래서 자, 여러분 가산금의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 납부기한 경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야. 왜 납부해야 될 기간 지나도록 안 냈느냐 해가지고 좀 더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산금이에요. 네?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가 제일 키워드. 그래서 우리 과태료는 3%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참고로만 읽어봐. 원래 가산금의 전형적인 게 세금이었어. 세금 납부기간 지나도록 안 내면 뭐 첫 달에 3% 가산세, 가산금, 둘째 달 이후부터는 중가상금 해가지고 이제 1.2%씩 더 부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법에서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없애버리고 가산세하고 통합을 해버렸어. 네, 그래서 뭐 그 얘기 한 거야.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 뭐 이렇게 통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읽고 지나가세요. 네.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 3번은 둘째 줄 끝에 이게 키워드야.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거 있지? 가산금의 고지.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고지. 가산금 고지 행위. 행정기관이 연체이자 언제까지 납부해라 하는 거. 고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유는 앞에 보니까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은 행정청이 얘한테 가산금 얼마 부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행정청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그걸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어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 고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과태료 부과받고 납부기한 지났어. 그래서 가산금 3% 부과했어. 그치? 그럼 상대방 가산금 부과 위법이야. 소송. 아니 법이 다 정해놓은 건데, 그치? 그걸 취소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결론만 잘 생각하면 돼. 그치? 4번은 당연한 거. 징수행위는 가산금도 제때 납부 안 하면 강제징수 절차 들어가니까 강제징수 조치는 당연히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나타내는 게 밑에 사망과 관련된 판례가 1번. 그죠? 그러면 가산금 고지 또는 중가산금은, 자, 여기 지연이자라는 말 나와. 가산금의 성격이 납부기한 지나도록 안 냈다는, 지연시켰다는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 일종이래. 그래서 지연이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넷째 그때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여기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하천구역. 하천구역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땅인데 개인이 이거 이용하려면 행정청에 신청해서 소위 특허를 받아야 돼. 하천 점용 허가라고 이렇게 들어봤잖아. 그 신청해서 특허를 받아서 그 하천구역을 뭐 이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건데, 그거 없이 무단으로 점용을 했다는 게 적발이 돼서 행정청이 어떻게 돼? 응? 2개를 부과했나 봐. 부당이득 반환해라. 응? 부당이득금 부과, 부당이득 너 얻은 거, 너
특허도 안 받고 너 그 땅을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거 내놔라. 부당이득 부과하는 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부당이득금 부과한 거 납부 안 했다고 또 가산금을 징수하는 조치는 어떻게 돼? 응? 서로 별개의 처분이다. 이게 첫 번째, 서로 별개의 처분이다. 다만 두 번째, 가산금을 징수하는 처분은 먼저 어떻게 돼?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을 부과받고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니까 가산금을 또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금 징수 처분은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후에 필요서 발생되는 징수권 행사이므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내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쩌고 저쩌고에 보면 결국 비록 가산금 징수 처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과 달리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 절차를 모두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전심 절차를 거친 이상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 한 번도. 응?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읽어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산금 징수 처분에 대해서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대, 상대방이. 응? 그 뭐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가산금 징수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뭐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지는 않았대. 그러면 상대방은 뭐에 대해서만 지금 저기 하는 거야? 그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심판을 거쳤나 봐. 그리고 안 들어주니까 행정소송까지 갔나 봐. 응? 그러면 행정소송, 그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 재판에서 함께 모두 주장할 수 있대. 가산세 징수 처분도 위법이다 하고 같이 함께 주장할 수 있대. 응?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가산금 징수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 절차를 모두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전심 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행정심판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소송 제기하면서 거기서 함께 가산금 징수 처분도 위법이다 하고 함께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야. 근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다고 생각해도 돼요. 응? 네, 알아두자.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1번 아까 위에 동그라미 3번이었고, 그 다음에 가산세 보자. 가산금하고 가산세는 가산금 아까 무슨 단어가 키워드라 그랬어? 납부 기간이 지났을 때 지연이자 물리는 거야. 응? 단순한 거야. 근데 가산세는 뭐야? 1번 세법. 이거 세법을 전제로 하는 거야. 가산세는 세금이야. 응? 가산세 하잖아. 세금이야, 세금. 응? 그러니까 세법을 전제로 하는 거야. 다른 법에는 없어. 세금 관련 법에만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가산금은 아까 뭐 과태료 부과하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도 있고 여러 법률들에 다 돈 부과했는데 납부 안 하면 다 가산금 물릴 수 있도록 한 거지. 그래서 가산세는 세법이 전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돼?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 같은 거 제대로 이행 안 한다. 응? 그러면 원래 내야 될 세금에다 법이 정한 비율로 몇 퍼센트 더 붙여서 부과하는 별도의 또 세금입니다. 응? 세법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첫째 끝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금액에 더해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매년 뭐 뉴스에 나오던데 어떤 사람 세금을 안 내고 그래서 가서 집을 수색해 보면 막 현금 따발이면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자기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거란 말이야. 무슨 성형외과 의사인데 자기 뭐 1년에 1억 번다 하고 자기 소득을 신고했는데, 그지?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그래서 세무조사 해보고 막 수색해보고 하니까 집에는 현금 따발이 많고 뭐 하여튼 이게 불성실하게 자기 소득을 신고한 거야. 팍 줄여가지고, 그죠? 세금을 적게 내려고. 뭐 이런 게 적발되면 원래
원래 제대로 된 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고 다시 부과하고 행정시 부과하고 얘 거짓말했다, 불성실 신고했다고 거기다가 법정아 이건 좀 세, 뭐 한 30% 원래 낼 세금의 30%를 더해서 또 그것도 내 가지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더 붙여내게 한단 말이야. 응? 그런 거. 응? 응. 그래서 예전에 나도 얘기했나? 내가 예전에 지금이야 세무사한테 다 이렇게 뭐 돈 주고 맡기는데, 응? 예전에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응? 뭐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냈어. 신고를 했어. 소득을 신고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뭐 잘못했대. 그래갖고 세금 그 왕창 나왔어 다시.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아유 세무사한테 그냥 맡기는 게, 돈 주고 맡기는 게 편하게 나. 응?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이제 뭔가 제대로 뭔가 뭐 수입 들어온 거, 응? 뭐 어디 비용 쓴 거 이거 다 항목 기재해가지고 그 장부를 다 작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하게 한 장짜리로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그런 거를 갖다 이제 불성실 뭐 신고해가지고 가산세 또 나오니까 그 액수가 크더라고. 응? 자, 동그라미 2번. 가산세 부과한 때도 이거 고의과실 안 따집니다.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다만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그때는 부과하면 안 된대. 똑같은 논리 구조야. 그래서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그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는 벌 부과할 때만이야. 형벌, 벌금, 징역 이런 형벌 부과할 때, 그리고 과태료 부과할 때, 요거만 위반 사실 플러스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재 조치는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고의과실 안 따지고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면서도 다만 뭐야?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탓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 부과하면 안 된다. 응? 이렇게 그 논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가산세 부과하는 조치는 본래의 세금 부과 조치하고는 별개의 또 하나의 과세 처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별개의 과세 처분이라고는 말이 되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결론은 뭐야? 아, 나 본래의 세금 부과는 나 승복하는데 가산세 부과한 건 난 승복이 안 된다. 응? 가산세 부과만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따로 다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내가 할아버지한테 무슨 도자기를 하나 받았어. 소위 증여받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줬어. 이거 우리 집에서 몇 대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도자기야. 너 가져. 이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아. 그러면 이거 소위 우리가 증여세라는 세금이 있잖아. 그럼 이거 내가 증여받았으니까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거 증여세 납부해야 되는 건 원래는 그런 거일 수가 있어. 그지? 그런데 내가 잘 몰랐어. 그랬고 몰랐고 혹시나 내가 이게 궁금해서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봤어. 찾아가서 내가 이 할아버지한테 이걸 받았는데 이거 증여세 이거 신고하고 증여세금 납부해야 돼요. 하니까 세무공무원이 그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난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납부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너 왜 신고하고 세금 납부 안 했어? 하고 증여세가 왕창 나왔어. 거기다가 이거 신고도 제때 안 하고 했다고 해서 뭐야? 가산세까지 또 물리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증여세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증여세는 납부하겠습니다. 근데 가산세 물린 거는 난 승복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신고를 안 했던 거는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한 거지. 그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가산세까지 물리는 거 좀 억울해. 원래 증여세 내야 되는 거였다면 내가 그거는 낼게요. 그냥 가산세는 이건 난 승복이 안 돼. 그럼 가산세만 위법이라고 가산세 부과 위법으로 따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런 논리적 결론이야. 그러면 자 이게 다야. 그래서 판례 보자. 1번 어쩌고저쩌고 많이 길잖아. 핵심은 뭐야? 가산세 부과하는 조치는 본래의 세금 부과 처분하고 별도의 또 하나의 과세 처분이다. 그지?
그다음에 2번 예전에 또 공부했었을 거야. 자, 원래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가산세가 이제 무슨 세금 제때 뭐 불성세액에 따라가지고 가산세. 그러면 가산세는 하나의 어떤 본래의 세금 부과할 때 거기다가 가산세 부과도 같이 써야 돼. 그래서 부과하는 근거, 부과하는 이유, 가산세 부과하는 이유 다 별도로 기재해야 되는데 본래의 세금 부과에 관한 거하고는 별도로. 응? 그래서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셋째 줄 하나의 세금 고지서에 본래의 세금 부과와 가산세 부과를 같이 보통 하는데, 응? 같이 부과할 때는 하나의 세금 고지서에 본래의 세금과 가산세 각각의 세금액과 산출 근거 그리고 이유 이런 것 등을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 기재해야 된대요. 응? 이게 핵심이야. 응? 본래의 세금과 가산세 부과의 근거, 세금액, 응? 이유 이런 걸 각각 본세와 가산세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응? 네, 그거 2번만 잘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내서 2-1은 뭐, 그 2와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보니까 가산세는 아까 얘기했지?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부과할 수 있는 거다. 고의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고.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3-1 가산세는 그냥 행정상의 제재이긴 한데 형벌은 아니야. 그러니까 고의과실 거기다 더 나가서 책임능력. 예를 들면 책임능력이란 말은 우리 형법에 보면 만 14세 미만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치? 응? 이런 게 책임능력이야. 응? 또 뭐 심신상실,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뭐 마약 먹고 해롱하는 상태에서 무슨 범죄 행위를 했다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따진다 이거야. 응?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책임 능력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응? 4번 다만 여기 잘 보자. 근데 뭐하고 연결되냐면 아까 2번에 3번에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 그 의무 혜택이라는 거 쉽게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해. 네?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핵심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이야. 응? 그지?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뭐 했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도자기를 줬는데 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지를 난 몰랐습니다. 응? 그럼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거야. 그럼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게 증여세를 부과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응? 거기 그래서 4번에 보면 법령을 몰랐어요. 부지가 뭐야? 안일불자, 알지자. 알지 못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줄 몰랐어요. 또는 나 착각을 했어요. 응? 법령의 부지, 착오가 있었다. 이런 사유는 그 키워드. 이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또 5번도 보니까 여기 보면 첫째 줄에 뭐야? 비공식적으로 자문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좀 친분이 있는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본 거야. 나 할아버지한테 이거 도자기 증여받았는데 이거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야. 그래갖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지? 아까 말했듯이 본래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됐다. 나 본세는 내가 인정하지만 가산세까지는 난 억울하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그거 들어줘요? 응? 세무공무원의 그러니까 비공식적 자문, 응? 이거 신뢰보호 대상 안 되는 거야. 친분 있는 공무원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이거는 행정청의 공식적 답변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상고에서 배운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없는 거야. 비공식 자문했는데 아는 친분 있는 공무원이 아이고 안 내도 되는 거야 하고 그래서 거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었다 이거야. 이거 그래 가산세 부과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다. 응?
그지? 세무공무원의 비공식적 자문,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이거 믿었다는 거 정당한 사유 아니다. 응? 네. 그 다음에 예. 네. 뭐 6번은 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그런 건데 시험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예. 자, 7번은 참고로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대. 응?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연말 되면 뭐 이게 하는 게 있어요. 연말 또 사업자는 매년 5월 달에 하는 게 있어. 응?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그러면 소득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자기가 일해서 이제 월급 받는 거 있잖아. 이건 근로소득.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예금해 놓고 얻는 금융소득.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소득이 종류로 구분해. 근데 이런 거 사람이 이제 살면서 금융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나 같은 경우도 소득이 두 종류야. 거기다 또 자산소득이라는 것도 있다. 자기 부동산 임대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런 거로 자산소득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여러분이 학원 나와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건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 충남에 있는 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근무하면서 월급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근로소득이고, 응? 또 있어. 학교에서 뭐 그 대학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근로소득인데 거기서 무슨 뭐 따로 무슨 특강을 한다든지 있어, 무슨 뭐 하는 게 있어. 그것도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 소득인 그러니까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에 속하는 건데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로소득도 있는데 근로소득은 신고 안 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만 했더라도 이를 신고 안 한 거, 무신고로 보아서 무신고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에 명백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건 위법이다 그랬습니다. 무효래요. 그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 참고상으로 보세요. 여기서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는 앞 페이지에서 이미 했어. 응? 앞 페이지 부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돈이 아닌 수단을 쓰는 게 있는데 이제 제재 처분이란 거 먼저 냈지. 이게 쉽게 그러면 제재 처분이 바로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시키는 거야. 응?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이런 거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그 행정기본법에서 제재 처분이란 이렇게 써놨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제재 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뭐 인허가 내줬다가 즉 영업정지, 취소, 철회시키는 조치 이런 게 대표적인 거야. 응? 근데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우리가 앞서 배운 행정강제는 제재 처분에서 제외. 응? 그거는 행정강제라는 항목으로 따로 의미하고 오는 제재 처분이라는 그 항목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너무 당연한 얘기. 영업정지 허가 취소하고 뭐 형벌 주는 거하고는 별개다. 벌금 부과하는 거는. 그죠? 그 병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 두 번째 끝에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 이 용안. 우리 문제 풀 때 지난번에 나와서 설명한 것 같긴 한데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이 뭐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 의무가 이제
재판 가서 형사 재판 가서 벌금이나 징역형, 유죄로 판결이 먼저 나와야만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우를 형사수추 선행의 원칙이라 그래. 그러니까 먼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이 나야만 뭔가 다른 제재할 수 있을 때 그때를 형사수추 선행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 그래. 응?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법에 보면 뭐 벌금형 부과하게 돼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 고발이 들어가서 형사 재판이 열리고 있어 지금. 응? 근데 아직 유죄로 확정이 안 났는데 행정청이 얘 위반했으니까 영업정지 2개월 먼저 내릴 수 있느냐 이거지. 그 먼저 내리는 게 내리지 못한다면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저 어떤 술집에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적발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경찰에 고발. 그건 벌금형 등 형벌 받게 하는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영업정지 이런 것도 내릴 수 있어. 그죠? 허가처냥. 그러면 그 고발 들어가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나기 전에도 구청장은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거 먼저 내릴 수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형사수추 선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유죄 확정 나기 전에도 제재 처분은 먼저 내릴 수 있는 거다. 응? 그 말이에요, 그 말.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끝에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 판결, 즉 유죄 판결 확정 나기 전에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그런 거 있어. 앞에서 공부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뭔가 공금횡령으로 적발됐어. 그러면 그거 형사처벌 대상이라 재판에 연결돼요.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도 징계해가지고 파면시킬 수 있어요. 파면 처분 내릴 수 있어요. 그죠? 형사처벌과 별개로 먼저 제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응? 자, 그거 알아두고요. 3번 시험에 쓰였죠. 법적 근거 당연히 이 제재 처분은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 아니야? 응?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이익을 제한하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제재 처분은 이건 뭐 2번도 읽고 지나가요. 예. 특별한 일반법은 없고 이제 개별법들에만 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도 이거 아까랑 똑같아. 개별 법률에 제재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을 때 제재 처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사망에 보면 그 개별적인 법률에는 제재 처분하는 자는 누구인지 근거, 뭐 사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그랬죠. 뭐 똑같은 논리니까 넘어가고요. 자, 쌍거로 3번 제재 처분도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 뭐만 따져? 객관적 위반 사실. 응? 따라서 두 번째 끝에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는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응? 또 동그라미 2번 원칙적으로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되지 고의 과실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진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똑같은 논리로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다. 응? 그죠? 그 다음에 사망은 어떻게 돼? 사망 이거 보면 자, 상대방이 위반한 행위가 2022년 3월 23일이면 어떤 날일까?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날이야. 응? 행정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된 날. 자, 행정기본법 시행이 있은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민한테 어떻게 바뀌었어? 유리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응? 개정된 법, 변경된 법,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한 법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 제재 처분할 때는 위반한 동기, 방법, 위반 행위의 결과, 위반 행위 횟수 등등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뭐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거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매울 건 아닙니다. 그죠?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다 제재 처분에 관해서는 재량 행위로
대부분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자, 판례를 볼까요? 자,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 조치. 구체적으로는 영업 정지 처분이었는데 이건 뭐야? 객관적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또 뭐는 상관없어. 고의과실 상관없고, 다만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면 아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재 처분도 할 수 없잖아. 이때 정당한 사유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위반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 인식을,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래. 주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냐 판단할 때는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든 대리인이든 피용인은 종업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종업원 등과 같이 그 과징금 제재 처분 받을 그 자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기속시키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대표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키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쉽게 얘기하면 종업원이 위반했어, 그죠? 근데 종업원이 위반행위인데 이 종업원이 위반행위하던 것에서 평소에 뭐 지휘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그 사장이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법에서는 사장에게 이제 제재 처분 내려두니까 사장에게 그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본인이나 위반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책임을 본인에게 기소시키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3번엔 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죠. 여기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말하자면 허가 취소죠. 운전면허는 허가하고, 그지? 그럼 우리가 행정상 제재 처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행정상 제재 처분은 형벌하고 성격이 다르다. 응?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면허 취소하고 그와 별개로 또 형사재판에 넘겨서 벌금형 받도록 하는 거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응? 네,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자, 이것도 아까 나왔어. 몇 년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언제까지만 제재할 수 있어? 응? 5년.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 우리 여러분 상권에서 공부할 때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 그 판례 기억나? 택시 기사가 실내보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택시 기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면허 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 또 몰래 운전하다 또 적발됐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무면허 운전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래서 그리고 또 행정상의 제재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나가는 거야. 근데 경찰이 어떻게 했어? 이거 뭐 형사처벌 절차로 넘겨서 벌금형은 받게 했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안 시키고 3년이 넘게 지나버렸대.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자로서는 자기는 뭐라는 거야? 3년이 넘게 지났는데 경찰이 3년이 넘게 지나서 너 예전에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 운전했었지? 그래서 뒤늦게 3년이나 지나서 면허 취소 처분을 뒤늦게 내렸지? 이랬더니 상대방 뭐 했어? 택시기사가 실내보호원칙 위반이다. 자기는 그때 위반했다고 해서 벌금형 받고 모든 처벌이 끝난 걸로 알았는데 뒤늦게 그때로부터 3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면허 취소하는 건 실내보호원칙 위반 주장했는데 승소했어요. 그때 판결의 이유는 법에
위반한 행위로부터 언제까지 면허 취소할 수 있는지 기간 정해진 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제 위반한 일로부터 3년이나 지난 뒤에 와서야 면허 취소한 거는 이제 와서 취소해야 될 만한 공익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뒤늦게 이렇게 이제 와서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그 불이익이 너무 크다. 이래가지고 신뢰 원칙 위반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 5년이 됐잖아. 그러면 5년 동안은 취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지. 응?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은 그런 판례는 이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응?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어느 시가 있는데 여기 경기도 이천시인가 어디 시야? 시인데 그 갑자기 그 저 주민들 뭐 2만 명인가 뭐 명에 저 주차 위반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다 보냈대. 일시에.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야. 기사에 나왔어. 그 보니까 그거 받아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몇몇 사람들은. 곧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나와서 보니까 2021년도에 위반한 걸 뒤늦게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분통을 터뜨린 거야. 아니 이게 또 최근에 위반한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위반한 걸 이제서야 부과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나 봐.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기자가 또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해가지고 기사로 썼어. 근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만 부과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다만 좀 그래서 시에 이제 그동안에 너무 저 일이 바쁜 게 많아갖고 담당자들이 그 일 처리를 그때 제때 못해서 이제 이번에 일제 정리 차원에서 쫙 했다는 거지. 응?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좀 뭐라 그럴까?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좀 얻기는 힘든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는 거예요. 응? 다만 뭐 선거에서 시장을 표로 심판할 수는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는 있어도 법적 문제는 없죠. 하여튼 5년입니다. 5년. 다만 이 항을 보니까 어떻게 돼? 위반행위가 있은 후 5년 안에만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데 5년이 지나도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 5년이 지나도 제재 처분 내릴 수 있는 사유. 응? 그게 뭐래? 박스 안에 보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이런 경우. 그지? 그럼 5년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대. 허가 취소. 응? 또 두 번째. 응? 당사자가 뭐 예를 들어 허가받을 때 이미 허가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거나 응?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어떤 조사를 방해, 기피했던 경우. 네 번째, 이미 5년이 지났지만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이거 허가 취소 같은 제재 처분을 안 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5년이 지났어도 제재 처분 내릴 수 있다. 응? 응. 네. 네. 그러니까 위반 행위는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재 처분도 우리가 배운 걸 적용해 볼까요? 원칙적으로 우리 과태료부가 정한 질서위반 규제법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원칙은 행위 위반 행위할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위반 행위가 입구단 후 국민에게 법이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그 논리를 또 갖다 대입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위반 행위는 21년도에 위반했다고 아까 그런 사례 했죠. 근데 부과를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2023년도에 바뀐 법은 5년까지 부과할 수도 됐잖아요. 그죠? 부과하지 않았으니까
이 법을 적용해서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위반행위 있었던 때로부터. 응? 그러니까 아직 3년 아직 남았지. 2년 만에 부과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망을 보면, 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이야. 응?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요 말은 5년 내에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행정심판에서 또는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내렸던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 판정이 나온 거야. 응? 그런 경우에는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응? 자, 우리 쉬운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느 술집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 팔았던 이유로 6개월 영업정 처분을 내렸어. 근데 상대방이 소송을 냈어. 그 법원이 어떻게 했어? 얼마 지났지? 소송에서 한 3년 걸려갖고 6개월 영업정 처분은 비례 원칙이만으로 너무 과도해서 취소한다고 판결 나왔어. 그렇지? 근데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1항을 기점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왔다 치자. 그래도 어떻게 돼? 행정처분 판결에 따라서 애초에 6개월 영업정 처분이 과도하니까 취소한다. 이랬다면 행정처분 어떻게 돼? 좀 줄여서 3개월 영업정 처분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판결에 따라 새로운 부과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줄이면 그 두 번째 줄에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에 새로운 제재 처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판결에 의해서 이건 과도했어. 취소 판결 뒤늦게 나왔다. 그지? 그러면 판결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칙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끝난 날부터 5년 이내 제재 처분 내려야 된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그래서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냈다든지, 그지? 허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감추고 있었다든지 등등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5년이 지나서도 행정청이 제재 처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행정청이 제재 처분 내린 게 판결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취소 판결 나왔다. 그러면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설령 애초에 위반행위가 있어도 5년이 지났더라도. 이렇게 3개 정리하세요. 다만 4번 원칙으로 5년 이 1항을 적용하는 건 다른 법률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따로 정함이 없을 때 그렇게 원칙 5년을 적용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음주운전한 자 면허 취소하는 건 음주운전행위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도로교통법 규정을 우선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망에 다른 법률에서 이렇게 기간을 따로 더 짧든지 더 길든지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기간을 적용한다. 그지? 특별한, 그러니까 1, 2, 3항은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별도의 기간 규정이 없을 때 이제 규정을 따른다는 거고. 자, 그러면 제재 처분을 받은 상대방 국민 억울하다. 뭐 할 수 있어? 무조건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 30일 안에. 제재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처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재 처분은 당연히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니까 어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행정심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 소송.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돼? 니은은 판례에 소개한 건데,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종합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을 내렸으나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 위반 행위는 제재 처분 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게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읽고 나면 아까 뭐하고 비슷하지? 어떤 업자가 위반 행위가 아까 A 위반, B 위반, C 위반 세 가지 위반이 있는데 행정처는 세 가지 위반에서 과징금 900만 원 이렇게 부과했는데, 그지? 근데 그 중에 B 위반 한 가지 위반은 인정이 안 된다. 근데 그 B 위반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과징금이 얼마 이렇게 산정할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 똑같잖아. 여기서도 핵심은 첫째 그때 위반 행위별로 제재 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죠. 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얘기하면 자 A 위반, B 위반, C 위반 이렇게 있는데 A 위반은 영업정지 6개월. 6개월 너무 길다. 이거 6개월. B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C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합산 10개월 내린 거야.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응?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 제기해서 B 위반은 인정 안 돼. 이렇게 법원이 이렇게 본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은 영업정지 3개월 여기 포함시킨 거 요거는 위법이다. 요 부분만 요 10개월 안에 3개월 부분만 위법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응? 요거는 살려놓고 요거는 위반은 인정되니까 6개월, 1개월은 남겨놓고, 그지?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제재 처분에 대해서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는 나중에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 뭐 이런 게 나타나도 행정청에다 재심사 청구할 수 없다. 똑같은 논리니까 손해배상은 생략. 당연하네. 그 다음에 위반 사실 공표. 위반 사실 공표는 어느 법에 정해져 있지? 행정절차법에 새로 들어갔어요. 응? 그래서 의의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의무를 위반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름, 회사 이름, 위반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별건 없어요.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첫째 줄 명예나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침해를 위협하는 겁니다. 응? 명예, 신용침해, 위협.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 두 번째, 심리적으로 강제해서 의무 이행하게 만들려는 간접적 수단. 간접적이란 단어. 두 개 단어. 명예, 신용침해, 위협. 간접적인 수단. 간접적 강제 수단이에요. 응?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것도. 국민이 궁금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 어떤 업체, 생수 업체들이 만든 생수 중에는 뭔가 오염물질이 뭐가 이게 기준치가 초과하는 뭐가 오염물질이 들어간 게 있다. 뉴스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 근데 문제는 내가 먹고 있는 생수가 그 위반한 업체가 그 만든 생수 알 수가 없어. 그냥 보도는 뭐냐면 시중에 생수 제조 생수 몇 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위반이 있다고 지적받아.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그럼 국민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제품이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 공개해라 이렇게 또 소송할 수도 있어요. 다투고. 응?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 이게 한편 공표하면 그 업자에 불이익이 크게 생기고, 그죠? 이 정보 공개 문제와, 그죠? 알 권리는 정보 공개 청구권하고 연결돼, 그지? 그다음에 또 뭐야? 그런 정보 보호 측면하고 또 연관이 되고, 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게 충돌이 되죠. 어쨌든 자, 법적 성질. 자, 1번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야. 학자들은 뭐라고 보고 있대? 공표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는 그 공표 대상자의 권리음에 직접적으로는 어떤 불이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건 없기 때문에 단지 일정한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불과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응? 자, 학자들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도 아니고 단지 그냥
언론사, 방송사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사가 그걸 보도하고 그냥 국민에게 정보 제공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사실 그 업자에 대한 불이익은 국민이 가하는 거야. 그걸 보고 저 회사 제품은 불매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반대로 생각해. 행정청이 이런 업자가 뭘 이러는 걸 위반했습니다. 공표를 했어. 국민이 그러면 어때?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그 제품 잘 사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거잖아. 공표 자체만으로. 그죠? 결국은 국민들이 반응을 해줘서 국민들의 압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재가 이 효과를 기대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관점에 착안해서 이거는 공권력 행사도 아니고, 단지 그냥 정보를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자료를 제공해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대. 그럼 학자들은 여러분 비권력적 사실이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까 안 될까? 성질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안 보게 돼요. 공권력 행사도 아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보게 돼요. 행정소송 대상 아니라고. 그런데 물론 모든 공표행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그라미 최근 판례는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 병역 기피자 명단을 병무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했거든. 요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 사건은 이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기관의 공표행위를 다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병역 기피자 명단 공표는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건 학설하고 그 판례 중에 요거 이렇게 두 개 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 결론 뭐야? 공표는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학자들의 견해는 비권력 사실행위라고 보지만 그래서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심각할 수가 있거든. 그런 측면에 비춰서 만장일치로 이 명단 공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조치.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결론은 법적 근거를 유한다 라는데 일치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도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은 두 번째 줄여보면 어떻게 돼? 위반자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법률의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단 공표는 행정기본법에서는 안 써놨어요. 규정 없어요. 행정절차법이야. 그래서 앞으로 예상이 그런 거 꼭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뭐뭐가 행정절차법에 있는 건지 행정기본법에 있는 건지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꽤 있어요. 행정절차법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일반법은 없고 다 개별법들만 있습니다. 일반법 없어요. 일반법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니까 법 3개 정도 예들 들어놨죠. 국세기본법에 뭐야? 명단 공개 규정. 특히 두 번째 좀 국세징수법이야. 국세징수법에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 세금인데 아마 1억 이상의 세금을 2억이구나. 모든 합계액이 2억 이상인 세금. 근데 세금 부과받고 다 1년이 넘도록 안 낸 자들, 나쁘게 안 지나도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 공표 매년 합니다. 국세청. 매년 10월 말에서 11월쯤 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지방세 징수법도 지방세는 얼마지? 1,000만 원. 그지?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자, 근데 위반 사실 명단 공표 무제한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함부로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이 명단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는 건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 또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은 공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영업의 비밀 이런 걸 함부로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표가 능사는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이익 형량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좀 이제 뭐 행정상의 조치는 아니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무슨 범죄자 좀 흉악한 범죄 사건 벌어지면 범죄자 신상 공개 이거 보도 많이 보죠.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죠? 근데 무조건 근데 또 한편 뭐가 충돌돼? 범죄자도 유죄가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보호돼야 돼요. 사생활 보호돼야 되고 그 신분과 명예가 보호돼야 됩니다. 그 무조건 아직 유죄도 판결도 안 났는데 범죄 그죠? 응? 그 용의자라고 체포만 됐다 해서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충돌이 돼요. 공개해야 되고 그죠? 응? 그래갖고 우리나라 법 있어요. 범죄자 명단 신상 공개 규정이 있어요. 저 몇몇 법률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범죄 청소년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 청소년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죄 판결이 안 났더라도 이 사람이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거의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범을 방지한다는 그런 공익 목적 뭐 이런 게 충족이 될 때 그리고 그런 요건에 충족이 됐는지는 또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각 뭐 인천도 있고 각 경찰청마다 위원들이 위촉돼서 그걸 심사해가지고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응? 자, 그리고 뭐 2번 너무 당연한 거 중요한 법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비례 원칙 이런 거 잘 준수해. 특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아니 위반 사실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거 막 이게 공표해가지고 그 사람만 망신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는 위법이 되겠죠. 자, 우리 행정절차법이 위반자 명단 공표하는 거 절차 방법 정해놨어요. 이거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법 만들어진 지 이제 1년밖에 안 지나서 행정절차법 개정된 지 아직은 잘 안 나왔는데 이런 걸 잘해야 돼. 자, 1번 행정청은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거쳐야 돼. 뭐 해야 돼? 응? 두 번째 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돼. 공표하기 전에. 응?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한테 공표 대상자한테 미리 너 계속 의무 불이행하거나 이러면 공표할 거다. 응? 미리 통지해야 된대. 그래서 첫째 끝에 동그라미 기억번 미리 당사자에게 당신 위반 명단 공표 대상자로 대상자로 아직 공표한 건 아니고 공표 대상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응? 결정됐던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원칙. 다만 박스 안에 있듯이 이럴 때는 긴급할 때 그 다음에 성질상 의견 정치가 현저히 곤란 내지 명백이 불필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의 포기 그죠? 이렇게 될 때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주고 할 수도 있다. 이거 행정절차법 규정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니은번 공표 대상자로 결정이 났다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어떻게 돼? 의견 제출하는 방법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그죠? 그리고 디귿번. 행정청은 공표를 할 때 당사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하고 뭐 등등 행정절차법 규정 거의 비슷하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 있다. 행정청은 다음 페이지에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그렇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공표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 한 경우 당사자가 처분이 있으면 그 명단 공표 행위가 있다는 걸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왜 내 의견을 반영 안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오 하고 하면 90일 이내 상대방이 요청하는 거 90일 이내에 요청해야죠. 90일 이내에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꼭 서면으로 안 해도 돼요. 메일로 보내줘도 돼요. 이러면
그 요청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 자, 공표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한대? 국가가 발행하는 관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우리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러니까 딱 한정된 건 아니다. 등이라고 했으니까 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표. 그 다음에 4번 공표 전에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한다든지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는 끝에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있다지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공표해서는 안 된다.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을 했다든지 원상회복을 해놨다든지 하더라도 이거는 공표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공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야? 공표한 내용이 나중에 뭔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정정하래. 그죠? 그래서 다른 거로 공표한 내용과 다른 걸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위법이라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내용을 정정하여 지체 없이 두 번째로 무슨 방법으로? 원래 공표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지? 원래 공표했던 기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돼? 원래 공표했던 기간 이상만큼 공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밑줄주세요. 해당 공표 같은 방법으로 원래 공표했던 기간 이상 공표해야 된다. 응?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위반 사실 공표는 했는데 그걸 또다시 예전에 위반 사실 공표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응? 정정해서 다시 공표하다. 그러면 몰랐던 사람도 뒤늦게 그거 그 사람이 그런 위반 사실이 있었어?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알게 될 수 있으니까 당사자는 아예 정정했다는 것도 그냥 공표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정정 공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불복 및 구제 공표에 대해서 일단 이의 신청 가능하다. 응? 30일 이내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쟁송은 아까 그 다수설 얘기를 기억본에 3줄 써놨죠? 그동안의 종래의 다수설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으로 보지 않고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봤지만 최근에 판례는 병역 기피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한 걸 처분으로 봤다. 그래서 하여튼 강조될 거는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입니다. 처분성 인정. 그 다음에 니은번은 거기에 첫 줄 끝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게 예방적이니까 아직 행정청이 뭔가 불이익을 하기 전에 법원에다가 이거 못하게 금지 판결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야.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일명 다른 말로 금지시켜달라는 금지 소송이야. 응? 문제는 자 이게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는 있어야 될 소송이야. 소송 종류야. 응? 근데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도 법에 없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 상적으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위반하지도 않고 뭐 한 거를 행정위원회에 잘못된 공표를 했어. 이미 다 전국에 전 세상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그걸 없던 일로 돌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그죠? 정정 공표를 해도 그 정정 공표 못 본 사람은 그죠? 응? 그건 그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위반했다고. 그죠? 이거 주워 담기 무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인데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행정소송 뭐 취소해달라, 무효였던 걸로 확인해달라 이거잖아. 사후적으로. 응? 근데 이건 이 공표가 행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소송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 승소와도. 중요한 건 공표가 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지. 잘못된 공표를 막아야지. 그걸 잘못된 공표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소송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는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쉽다는 얘기죠. 현재. 응?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두세요. 니은번.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정정 보도 내는 거 이거야 뭐 문제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잘못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해서 손해 입은 거 금전으로 물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판결 받아서 정정 보도 판결 이런 거 내리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4번은 별건 없고, 그럼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뭐라고 나왔어? 자, 1번은 되게 오래전 판결. 자, 청소년 대상으로 돈 주고 성을 산 자 있지? 청소년 성 매수한 자 뭐 하죠? 형사처벌에서 벌금 징역형 부과해요. 재판해가지고.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뭐 해놓도록 그러겠어? 이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이 정해놨는데, 그거는 형벌이 아니니까 이중처벌 아니고, 그거는 또 형벌이 아니니까 그런 법원이 하지 않아도, 권한가지 행정청이 하더라도 재판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 합헌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뭐 이것만 있나? 이제 청소년 성매수자 있고, 저 성폭행, 저 성범죄자는 여러분 집에 법원이 이제는 법원이 그 명단, 성범죄자 명단 공개 판결할 때 같이 합니다. 명단 공표. 그래갖고 그럼 그 판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한테 통보해주고, 여가부 장관이 그 지역에 성범죄자 살면 그 집에 청소년 있는 집 있죠? 청소년 19세 미만자 살고 있는 집 있죠? 다 보내줘요, 문서로. 응? 지금은 안 와. 예전에 우리 애들 청소년일 때, 19세 미만자일 때 우리 동네 어디 산다고 성범죄자 고지서 날라왔어요. 뭐 이름, 사진, 그다음에 뭐 키, 몸무게, 뭐 다 거주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다 써요. 응? 자,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죠. 그다음에 2번 아주 중요해요. 2번 아까 얘기했듯이 병역 기피자의 명단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했죠. 이게 결론이었고, 좀 세부적으로 1번 병무청장이 명단 공개하는 행위는 뭐야? 공권력 행사로 봤어요. 1번은 그냥 가볍게 읽고 있잖아요. 공권력 행사 조치다. 그 다음에 2번은 병무청장이 이 명단 공개하는 조치는 특정인을 병역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 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그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이 결정의 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이거 읽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은 자, 읽어보자.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병역 기피자의 인적 사항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 결정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 것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 사항들이 이미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되고 난 이후라도 그걸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개 대상자의 인적 사항들이 이미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공개 결정이 위법이라는 게 확인되어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 따라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죠? 만약에 이 공개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미 공표가 되고 난 뒤에, 그지? 위법한 공표로 나 손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구제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안 넣게 된다. 응?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3번의 핵심, 이미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위법한 공개행위다, 취소 판결이 확정나면 뭐야? 그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 제거하는 것 속에는 아까 정정 보도를, 정정 공표를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구제될 이익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으로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이게 이렇게 됐어. 최종적으로 병무청장이 이제 명단 공개를 했지만
각 지역별로 지방 병무청장들이 또 공개 대상자를 또 추리는 거야. 응? 추려가지고 병무청장한테 보고하니까 병무청장이 다 취합을 해서 최종 공개를 한 거지. 그 4번의 거는 각 지방 병무청장이 하는 거. 그래서 자, 병무청장에게 밑줄죠. 병무청장에게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공개 대상. 이제 제목 이거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공개 대상자로 결정하는 행위. 응? 요게 중요. 지방병무청장이 얘 병역기 피자다 해가지고 공개 대상자로 결정하는 행위는 병무청장의 최종적인 공개 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 내부의 중간적 결정에 불과. 그러니까 최종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가면 결국 지방 병무청장이 공개 1차로 이제 공개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그지? 그걸 이제 보고받고 병무청장이 다 취합해서 전체 명단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로 최종 공개 결정을 했다면 공개 대상자는 뭘 갖고 소송으로 다퉈야 돼?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다퉈야지. 그 중간 단계에 불과한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 응? 중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누구야? 이제 그러면 행정청이 위반자 명단을 공표를 했는데, 근데 공표할 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뭐하고 빗대 보면, 여러분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잖아. 그러면 다 확실하게 결론 난 것만 기사를 써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게? 그럼 기사 쓸 게 없을 걸 아마? 그렇지 않아? 그죠? 그것처럼 여기 읽어봐. 일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 방법으로 누군가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결과가 생겼어. 그지? 결과는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는 생겼는데, 그 공표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여기가 중요한 거야. 두 번째죠. 공표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지만 그 공표하는 주체가 공표할 당시에 진실하고 믿었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인정된다면 그 공표 행위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중요한 문장이야. 자, 논리적으로 누군가가 뭘 위반했다고 공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왔지? 그 진실이 아닌 걸 공표한 결과가 된 거야.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됐다고 치자. 결과는 그래.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만 공표할 당시에 공표하는 자가 이건 진실이야, 응? 믿었고, 그렇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결과는 진실이 아닌 걸 공표하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공표한 행위 자체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응? 일단 출발. 그렇게 된 거죠. 다만 행정기관이 공표할 때는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행정기관은 좀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어떤 그 공표하면 더 많이 국민이 믿게 되니까.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공표할 때는 공표할 당시에 어떻게 돼? 진실하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응? 이 얘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공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하고 믿을 만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만 된다. 행정기관이 공표할 때는, 응? 더더욱 엄격히 그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응? 그런 결과 그 밑에 4번, 5번은 그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공표해서 위법이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판결 내려진 사건이에요. 그 중에 시험 나온 건
4번 판례였어. 4번. 그중에 시험 나온 건 4번 판례였는데 뭐야? 읽어봐. 거기 저 국세청, 지방국세청 소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 해보고 통상적 조사를 다 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나 밝혀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막연한 의심만으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위장 증여자다, 응? 라고 예, 판단해 내려가지고 이걸 국세청장한테 보고를 한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이 또 그냥 그대로 어떻게 했어? 응? 그 언론에 그냥 공표해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위장 증여자야? 응? 이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닌 걸 공표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어. 이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거야. 법원이 양쪽 주장 들어보더니 여기 첫째로 얘기했듯이, 그지? 통상적인 조사를 다 해보지도 않고, 응? 그래서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보지도 않고 막연한 의심만으로 위장 증여자로, 응? 보고 공표한 행위, 이거 그 보도한 내용, 그 보도자료인 진실하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 응? 진실하고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 배상해야 된다. 판결, 그죠? 그래서 요 4번 이유로 시험 나왔고 5번은 그냥 참고로 보면 거기에 뭐 있어요? 그 이동 막걸리라는 게 있어요. 이동 막걸리. 들어봤어요? 네, 잘 못 들어봤어요? 자, 여기 유명한 막걸리가 뭐 있어? 서울 장수 막걸리? 막걸리 잘 안 먹나 보다. 근데 이동 막걸리라는 건 저 경기도 저 북부지방, 그러니까 포천에 가면 포천 1동 뭐 2동 이런 동네가 있어. 그 포천 이동갈비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포천 이동갈비. 여기 이동 막걸리도 유명해. 그쪽 동네에서. 근데 그 유명한 상표인데 여기 보니까 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동 막걸리 제품을 사다가, 응? 길가에서 사다가 성분 분석을 한 거야. 유해 성분 들어있다라고 공표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산 것도 아니야, 그죠? 제대로 그 유통되는 걸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이동 막걸리를 샀는데 짝퉁이었던 거야. 짝퉁을 사다가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이라 싼 값에 파는 거, 응? 짝퉁 막걸리. 그걸 사다가 해가지고 포천 이동 막걸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으니 이동 막걸리 측이 진짜 이동 막걸리 측에서 반발한 거지. 응? 그 우리 제품도 아닌 거 짝퉁 사다가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발표했다. 손해배상해라. 배상 판결 내리진 사건, 그지? 그래서 시험은 4번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공급 거부. 아주 간단한 거. 여기는 눈을 읽고 지나가. 의무 위반하는 자, 불이행자 어떻게 하는 거야? 전기 전화 끊고, 응? 뭐 그 요청 받아도 불법 건물 소유자 전기 넣어주세요, 전기 연결해 주세요, 안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런 거 같은 거를 공급 거부라 한다. 이게 공공 이런 서비스 중단. 이거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그 결과가 국민에게 가져오는 거의 일상생활 불가능하게 만들어주지. 가스, 전기 공급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법은 없고 일반법은 없어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한참 됐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다 지금은 거의 안 내는데 옛날에 건축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대. 불법 건물, 응? 뭐 철거 명령 받고도 철거 안 한다 이러면 시군구청장이 뭐 시에서 공급하는 수도를 끊을 수도 있고 뭐 전기전화 사업자에게 전기전화 끊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대. 응?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이 규정 삭제.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가 되면 이거 위헌 판정받아서 폐지됐다. 거짓말. 헌재에서 위헌 판정받아서 없어진 게 아니고 국회에서 알아서 야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응?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거든.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해야 되는데 야 이거 최소한 전기도 안 넣어준다? 응? 수도도 끊고 전기 끊고 가스 끊고 이건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없게 하는 거다. 응? 그래서 너무 심하다고 봐서 이거를 뭐야? 응? 그래서 옛날에는 저 뭐하죠? 저 전기요금 3개월 체납하지? 3개월 이상 안 되면 무조건 전기를 끊었어. 응? 근데 그 사람이
저 체납하고 있냐? 돈이 없어서. 응? 그런데 전기를 무조건 끊어버리면 그 사람 정말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도 못해.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이렇게 아예 끊는 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해줘야 돼. 그 뭐 방에 형광등 켜고 냉장고 돌리고, 뭐 요런 정도의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전면 중단은 안 돼. 응?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2번 건축법 규정을 공급 거부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그냥 알아서 국회가 개정을 했다. 그래서 폐지시켰다. 네. 자, 우리 3항의 비판점이 있어요. 외울 건 아니고 읽어보죠. 공급 거부 조치는 국가의 가장 야만적인 형식으로의 후퇴다. 이렇게 독일의 학자가 비판하게 돼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을 점점 어떻게 돼?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국민을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지?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걸 이용해서 국가의 말을 잘 듣도록 이용하는 수단으로 써먹는단 말이야. 그지? 마치 이 마약 공급자하고 똑같은 거야. 생각하면. 처음에 꼬드겨서, 그죠? 좋은 거야. 그래서 공짜로 주고 해봐. 딱 중독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돈 싸들고 와서 제발 한 봉지만, 이게 요구하게 만들듯이, 그지? 이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일리가 있어.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뭘까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잖아. 연관 없는 거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이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상속세를 안 낸다고, 자동차세를 안 낸다고 수도 끊어? 연관 없는 걸 결부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 이게 가장 여기 공급 거부 조치의 한계로서 작용하는 중요한 법원칙이 바로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연관 없는 거를 결부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 응? 물론 다른 법원칙도 중요하지만 부당 결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수도법의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예니까 한번 읽어봐요. 수도법에 보면 수도 사업자는 어떻게 돼? 수도 공급해달라고 신청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셋째 줄, 부득이한 이유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는 공고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넷째 줄에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거부하는 이유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이런 규정도 있죠. 참고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거부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급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구제 별건 없고, 위법 부당한 공급 거부 조치에 대해서는 그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이거 따져가지고,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조치라면 행정소송,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투고,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거야. 응?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 읽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 자,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수도 끊는 조치 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수조치, 이게 중요합니다. 수도 끊는 조치,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인정. 반면에 우리 시군구청장이 전기 전화 공급 사업자에게 전기 좀 끊어달라, 전화 좀 끊어달라고 요청한 행위 있지? 요청한 행위는 단지 권고, 우리 앞에서 배운 행정지도에 해당하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다. 다만 협조해달라는 지도의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처분이 아니다. 요 2번 잘 정리하고, 뒤에 판례가 바로 그걸 나타내요. 뒤에 판례가. 그래서 1번은 뭐 건물을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 끊은 조치 있지? 단수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근데 2번은 뭐야? 전기 전화 끊어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권고에 불과하다. 응?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한전에다가 내 건물에 전기 좀 연결해달라 신청을 했는데, 한전이 시군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는 거야. 저 건물주가 저 사람이 전기 좀 공급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전기 넣어줘도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그 시군구청장이
안 됩니다. 넣어주면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을 보냈다는 거야. 그 답변 보낸 거. 한전으로부터 답변 요청을 받고 답변 보낸 거. 회신이라고 하지. 답변 보낸 것도 뭐래? 권고에 불과하다. 응? 그것도 그 답변 보낸 것 처분 아니다. 불가 회신. 응?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어? 관할사업 제한에서 인허가 안 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뭐 실제 법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자면 어떤 술집 주인이 있는데 술집 영업허가를 영업하면서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이 있어. 그래갖고 이 사람 허가 취소했다고 치자. 그지? 근데 과거에 청소년에게 술 판 전력이 있는 자가 또 새로 이 술집 영업허가 또 내달라고 신청해와? 그러면 예를 들어 넌 술집 영업허가 못 내줘. 응? 그지?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그지? 그런 전력이 있는 자가 뭐해? 청소년 대상 무슨 학원을 어린이 무슨 뭐 학원을 하겠다? 뭐 키즈 카페를 하겠다? 이런 거 안 내줘.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할사업 제한 조치야. 그지? 그래서 과거에 관련된 어떤 위반, 인허가 어떤 인허가 받으려는 영업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자는 새로운 인허가를 안 내주거나 뭐 이런 거를 조치를 관할사업 제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런 가물을 일찍 외울 건 아니야. 이것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만 있으며. 그다음에 사망은 이제 법이 바뀐 걸 설명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국세징수법은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영업 인허가 안 내주거나 내주지 말라고 요청하게 돼 있었어. 문제는 뭐였냐면 안 내고 있는 세금과 인허가 받으려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지질 않았어요. 과거의 법 규정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무슨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어. 근데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술집 영업허가라도 자동차세하고 술집 영업 아무 관련이 없어도 술집 영업허가를 안 내줄 수 있게 했었어. 근데 그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 이 법조문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왜 관련 없는 영업까지도 제한하느냐? 비판을 받아서 지금 법 개정에서 어떻게 했어? 관련된 인허가만 이제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취지가. 응?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법 소개해 놓고 한 거예요. 다 관련된.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바뀐 거 207쪽에 보면 맨 위에 내려오면서 국세징수법 거기 법조문 있죠? 국세징수법 보면 뭐 들어갔어? 응? 두 번째 줄에 관련된 이렇게 돼 있지? 둘째 줄 중간에 관련된이라는 단어 넣었죠? 바로 그거 하나 추가한 거야. 예전에는 그게 없어서 관련이 없는 안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 없는 인허가 사업도 다 제한할 수 안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게 비판받았다는 거죠. 이제 관련된 안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된 인허가 이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그 밑에 보니까 야 병역 기피자들 있지? 야 병역 기피자들도 뭐예요? 응? 각종 관허가, 인허가 안 내주 못 내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네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 사실 병역 기피자가 설 곳은 없어요. 진짜 취업도 안 돼. 공무원부터 해서 대기업 이런 기회 취업도 안 되고요. 결국 자영업도 쉽게 못하게 됐네. 인허가 받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죠? 참 살기 어렵게 만들어놨대요. 자, 뭐 한계 관할사업 제한도 여러 법원칙 위반하면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2번 자 관할사업 제한도 객관적인 의무 불이행 내지 위반 사실만 있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해야 하는 제재니까 고의과실 안 따집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고의과실이 있느냐 따지는 건 벌만 그렇다. 그죠? 나머지 것들은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다만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 못함. 이렇게 논리가 똑같아요. 자, 구제. 뭐 관할사업 제한 조치가 당연히 제한하는 조치, 거부 조치가 있게 되면 거부 처분으로 보고 취소소송 같은 행정 심판 소송으로 다투면 되죠.
그러니까 뭐 1번. 예. 근데 그 1번을 보면 둘로 나눴죠. 첫째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인허가 등의 취소 정지 요구. 인허가 등의 취소 정지 요구는 셋째 줄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청이 그 하려는 사업이 예를 들어 술집 영업하는 구청장의 허가 사항이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경찰이 위반자를 뭐를 적발했다. 그러면 경찰이 구청장한테 인허가 사업 내주지 마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지? 그 요청은 처분으로 보지는 않는 거야. 그 요청을 받아서 실제로 구청장이 인허가 거부한 행위, 이게 처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둘로 나누면 인허가 등 취소 정지 요구 행위, 요거는 셋째 줄 처분은 아니다. 하지만 넷째 줄 인허가까지는 행정청이 요구에 따라 인허가를 취소 정지하는 행위는 처분이고, 그죠? 둘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2번은 뭐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라는 게 마지막 논점이 될 거야. 시정명령은 뭐야? 말 그대로 그냥 여기도 보면 위반 행위로 초래된 위법 상태를 제거 내지 시정하도록 명하는 행정행위. 응?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거 갖고 틀리게 낼 건 없으니까. 그래서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로 인해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 상태를 바로잡는 걸 목적으로 한다. 법적 근거, 권력적으로 하는 불이익 조치니까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일반법은 없다. 동그라미 2번, 시정명령은 권력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처분인 건 당연한 거죠. 자, 요건면이에요. 1번,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거지. 고의과실은 안 따집니다. 똑같고. 다만 동그라미 2번, 과거에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더 이상은 이제 시정이 된 거야. 위법한 결과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더 이상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때는 시정명령 내릴 수 있나 없나? 시정할 게 없잖아. 더 이상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시정명령 내릴 수 없다. 하나. 하지만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에 저지른 위반행위 시정하라 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마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릴 수 있대. 그러니까 단순히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똑같은 행위 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대요. 시정명령에는.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2번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불복 및 구제, 아까 말했더니 30일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면 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 소송을 해서 다툴 수 있고, 손해배상 요건 갖추면 따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뭘까요? 위법한 시정명령에는 따르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위법한 시정명령에 안 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 뭐 할 때 공부했었어? 하자 공부할 때 나왔을 거야. 그죠? 공정력 뭐 이거 얘기할 때, 그지? 그러면 상대방이 행정청은 시정명령 내렸는데 안 따른다 해가지고 얘한테 처벌해달라고 형사재판 청구 들어와서 고발해가지고, 그치? 그럼 형사법원에 어떻게 돼? 이 시정명령이 위법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따져보더니 이거는 적법한 시정명령에만 안 따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위법한 시정명령이다 인정, 위법인지 아닌지, 시정명령이 위법인지 아닌지 형사법원이 스스로 심사 판정하고, 위법한 시정명령이다 그럼 얘는 안 따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무죄 판결해야 된다. 이거 배웠잖아. 그죠? 공정력과 선결 문제에서 형사법원과 선결 문제 그 파트에서 나왔지. 그 얘기 똑같은 거야. 그러면 판례로 확인. 자, 1번은 뭐야? 1번은 이른바 시정명령. 그죠? 시정명령은 뭐야?
셋째 줄 끝에 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없어도 시정명령 내릴 수 있다. 응? 다만 위반자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돼?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다. 따라서 오른쪽에 올라가면 비록 과거에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 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위반 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여지는 없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정명령에 포함되는 내용은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 플러스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동일한 유형의 위반 행위 하지 마라 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로 시험 나오고 4번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 근데 실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예를 들어서 내 돈 들여서 내가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는데 저기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했다? 내 동생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을 했어. 그지? 그게 건축주야. 내 동생 이름이. 근데 실제 건축주는 나지. 내 돈 들여서 내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해서 동생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지? 근데 이게 법 위반이야. 법 위반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그 건축주 이름이 자기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이거야. 상대방인 건축주나 소유자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명의만 내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고 내 이름으로 하고 실제는 그 건물은 따로 그 실제 건물주가 따로 있고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시정명령을 내려야지 왜 나한테 시정명령 내렸느냐고 따지지만 뭐야? 그 명의자로 된 자는 자기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5번 중요하다. 5번. 4번은 잘 안 나왔는데 5번 중요. 자, 공무원들이 위법 건물임을 알지 못해서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위법 건물이 다 완공이 된 이후라도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이 다 완공된 후에도 시정명령 내릴 수가 있다. 건물 다 완공된 후에도 시정명령 내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 시험에는 안 쓴 것 같아요. 자, 행정처이 뭐라고 했어? 니네 업체는 허위, 과장, 비방 광고 행위를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중단하라. 중단하라고 그랬는데, 허위, 과장, 비방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그 광고가 법에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대. 그러니까 행정청이 시정명령 내린 행위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네? 그치? 하나는 허위, 과장, 광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허위, 과장, 광고 하지 마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게재하라. 이런 시정명령. 이런 내용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시정명령은 뭐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를 하라거나 기존 제품이 상대방 제품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업자가 한 광고가 법이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불가하므로 결국 마지막 결론이 뭐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아니다.
자, 7번은 뭐야? 첫째 줄.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행정벌부가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반면에 그 시정명령이 위법이라면 죄가 성립이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시정명령 위법한 시정명령이 있다면 안 따랐다도 처벌할 수 없다는 아까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판결이죠. 예. 예, 그렇게 그 세 줄 위에 세 줄만 하면 됩니다. 응? 자, 그다음에 기타로 나왔는데 뭐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제재 아까 나왔고, 출국 금지. 그죠? 5천만 원 이상의 세금 납부 안 하는 사람들? 아니, 세금 안 내면 원래 뭐 하지? 우리가 전통적인 수는 뭐야?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5천만 원 이상 세금 안 내는 사람 해외 출국 금지시킵니다. 못 나가게. 이게 되게 효과적이래. 전에 기사 나왔는데. 응? 해외 출국 금지. 왜냐면 야, 돈은 많은데 요리조리 해피해가면서 세금 안 내고 해외여행 뻔질나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아니 돈도 없어 세금 못 낸다는 사람이 해외여행은 엄청나게 자주 다니네. 딱 족발에 찾아낸다고. 그래갖고 출국 금지시켜요. 그러면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해외 나가는데 자기만 못 나가? 이게 더 못 견딘다는 거야. 그리고 약간 창피하고, 그지? 이게 낸대요. 그래서 해외 출국 금지 조치. 그 다음에 이 시험 안 봤대.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좀 본다. 자, 세금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우리 과태료 납부 안 하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가둬놓을 수 있게 한 거 있지? 감치. 그래서 자, 법원은 검사로부터 청구받아 30일 범위 안에서 세금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수있다. 과태료하고 똑같네. 그죠? 그래서 어떤 요건? 국가의 세금을 3번 이상, 3회 이상 안 내고 있고, 부과받은 거 다 안 낸 지 다 1년이 지났고, 합계액이 2억이 넘는 사람. 응? 안 낸 세금이 2억이 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2번. 능력이 있는데도, 나쁜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는 사람. 그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국세정보위원회라고 있나 봐. 거기서, 얘는 감치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의결한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장이 검찰에 할 거야. 그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30일 범위 안에서 가둬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겠다는 거. 그지? 예. 이 정도 외우지 않아도 그냥 대략 감만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밥을 먹읍시다. 응? 네, 밥 먹시죠. 응.